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 마약 사건, 이 판결 놓고 논란이 많았죠.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 그리고 재판에도 왜 형량이 그밖에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자,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판사, 그리고 변호인 간의 동문 관계가 있었다.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문 관계였다라는 걸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번에는 검찰 측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 얘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이 비주류 간에 공천을 놓고 미묘한 갈등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양측 다 뭔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불안 심리의 본질이 뭔지 오늘 저희가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황스택 기자하고 이 변호사가 누군지, 근데 공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누군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제 뉴스타탄에서 생방송으로 이 소식을 전해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분은 최교일 변호사입니다. 저분이 김무성 사위를 변호를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경북 영주 출생이고 고려대 법학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예. 지금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났는데요. 지금 그 공천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분이 20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런 지역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게 지금 어떤 출마를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이거든요. 총선이 있기 한 6, 7개월 전쯤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문제라는지 좀 표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김무성 사위 이 씨의 변호를 최 변호사가 수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사건 수임할 때 지방 변호사회에 나는 이런 사건을 수임을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선임계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는데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변호인에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월에 김무성 사위 이 씨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는데요. 그 이후인 7월에 최교일 변호사가 경북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지역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자, 물론 본인은 부정을 하겠지만 세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혹시 김무성 사위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대가를 바라면 혹시 총선에서 공천에 유리한 것이 아닐까 예. 이런 추측이 나오게 하는 정황이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위가 아니었고 결혼은 이제 8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교분이 있던 그런 사이였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사건을 맡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측 아버지가 또 친분이 있어서 막강한 전관 변호사였던 최교일 전 지검장을 선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조수진 차장, 네. 검찰에 올해 또 출입을 하셨는데 이 최교일 전 지검장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 분이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최교일 전 고검장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서울의 동남북서의 지검을 모두 관할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부럽지 않은 자리라고 평가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최교일 꽃이라고 변호사 하죠.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이 25회인데요.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경북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가장 형사사건을 총관할하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의 인사를 모두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2013년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다른 분이 총장 후보자로 선임이 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경북 영주의 국회의원 출마의 의사를 지인들에게 날려왔었고요. 정말 영주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도 5월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백성훈 변호사. 네. 이런 분이 변호사로 나서면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검찰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행적을 보시면 네. 검찰의 최고 요직을 거친 분인데 그러면 같이 뭐 근무를 했거나 그 밑에 부하로 있었던 분이 만약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뭐 특정한 방향의 요구를 할 때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과거에는 뭐 전화 한 통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말지. 예. 내가 보증할게. 그러면 영장 청구 안 해주고 그걸로 뭐 수억 원을 받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관 이후에 고질적인 네, 그렇죠. 병폐였죠. 그런 부분을 이제 근절하고자 지금 이제 뭐 대한변협에서도 이렇게 선임계 내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뭐 최규일 변호사 입장에서는 선임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지검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 제가 생각에는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 수사 과정에만 참여했다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판결문에는 이름이 변호사 이름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수사 과정에서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하는 역할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여러 개 된다면 이 최규일 변호사 측에서 꼭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아, 수임료가. 네, 일단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인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유들로 참작할 만한 게 있으니까 뭐 구형이나 뭐 수사 과정에서 좀 참작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접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서의 기록이 남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변호인 의견서는 몇 회 내고, 들어가서 수사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충분히 선임할 만했구나 할 텐데, 변호인 의견서도 낸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한 적도 없다라면, 예. 그러면 분명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얼마 정도 수임료를 받나요? 사실 그거는 뭐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예. 의뢰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을 내가 선임을 하면 이 사람이 검찰에 아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겠거니 네. 라는 생각으로 수임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만 수임을 하면 적게는 뭐 한 3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예.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회한 수임료를 억대 받지 되나요? 않았을까. 억대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고를 하셨고, 아니면 선임료가 얼마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규일 변호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뭐 김무성 대표 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 가장 얘기되는 전관예우. 우리가 네. 그 총리 후보자들까지 막 날아가는 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방법이 전직 지금 거의 검찰총장 문턱까지 가는 차기 검찰총장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저 입장에서 예.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해서 정식 선임계를 내고 끝까지 어떤 그 변론을 행한 행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전화변론. 예. 이른바 전화 한 통 들고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알아봐 준다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은 가장 초동 단계의 수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정관예우고 그것도 가장 불투명한 방식이고, 예. 이 부분이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 단계에서는 뭐 김무성 대표는 예비사위가 저런 상황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실제로 그 최규일 변호사 쪽에서도 아버지 쪽, 예비사위 쪽에 부탁을 받고서 아마 움직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어떤 그 정치를 하든 무슨 변호사 활동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황스택 기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재판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검찰이 이제 3년형을 구형을 했고, 이제 마약 투여가 결국에는 확인이 된 게 15번.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또 항소를 안 했고, 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상호 변호사, 결국에는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또 드러났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제 제일 이제 좀 많이 분노를 하고 좀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 풀려난다. 뭐 예. 이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변호사가 2명이나 있었고, 전관예우가 지금 저희가 이제 확정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건데, 법원 쪽 그리고 검사 쪽 쌍방향으로 이 변호사 2명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2개를 다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더 이상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도 이런 전관예우 때문에 좀 후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엄한 판단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돈과 권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규일 변호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공동 수임한 D법원 법인 담당 변호사가 주로 사건을 처리했고, 나는 검찰 측에서 전화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예, 그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 결국에는 뭐,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아요. 뭐, 당시 본인이
그러니까 장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할 텐데, 자,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참 사위의 이 마약 투약 혐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또 최규일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계 없이 변호한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사위권이 되면서 또 다른 또 의혹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내년 임기가 5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치른 후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무성 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박계가 지금 김무성 대표로 구심점을 역할을 해서 굉장히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비박계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혹시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모여있던 비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원 논술위원. 네. 그런데 이제 양측이 다 지금 뭐 공천 문제로 지금 예민한 상황이에요. 청와대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줄을 어디다 서야 되나. 이제까지는 김무성 대표 쪽에 있으면은 대표니까 아무래도 좀 괜찮겠지 했지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양측의 기류,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비박계 어떤 기류인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내년 총선 이후로 만일에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서 자기 사람으로 다 공천 심어서 그 이후로 총선 이후로 본인 페이스로 차기 권력으로 끌고 가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친박과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당선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과거 해왔던 전략 공천, 다시 말해 당 지도부와 소수 권력자들이 막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누굴 꽂아 넣자, 뭐 타협도 하고 이런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깝깝해지는 것이 그 본인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 어려워진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만일에 자, 전략 공천 안 하겠다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많이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예. 여기서 지금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손 떼고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져라. 그 공천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우왕좌왕한 데 책임져라라고 만일에 친박들이 사퇴 공세를 하고 나오면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면 이 비박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에 완전히 공천 학살당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상형식 공천, 이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이 명분을 깰 방안이 마땅치가 않고, 또 비주류 입장에서는 야, 이 김 대표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청와대에.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무너지면 이거 우리 어떻게 공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어떤 걱정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생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석이긴 합니다. 조수인 차장. 네. 그리고 지금 김무성 체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걱정들 내부적으로 이런 비박계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경환 지금 부총리가 당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 이제 연말에 돌아올 걸로,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 돌아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서는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퇴진을 할 경우에는 최고위원정에 가장 지난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얻었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가장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당으로 복귀를 할 경우 다른 어떤 최고위원들이 물러나고 최경환 체제의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구 경북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는 확실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 전체 입장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 사퇴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한 셈법들을 놓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결국에는 공천에 대해서도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김무성 대표가 뭐라 했냐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해보고 예. 안 된다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다른 정식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후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일정 부분은 전략 공천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꼭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되 예. 전반적으로는 당의 정상적인 상향식 공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될지 몰라도 많은 부분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부분 또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정치개혁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형태로 해서 절충돼서 아마 공생의 길을 찾지 않을까. 공생의 길로.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김무성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